자, 제16회, 주택가에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건축물에 착용하는 하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하중에 대한 건데, 1번에, 지진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하중. 지진 하중은, 일반 지진력은 고정 하중에다가 하라중, 이 적지하중 두 가지 합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 준 것입니다. 수평 이 진도를 곱해 준 것이 바로 지진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진 하중은 커집니다. 그래서 1번 지구는 묵을수록 커진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일한 체구를 가졌을 때 이제 뼈대는 동일한데 연세가 드시면서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죠. 그럼 지진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적설하중은 지붕 물매가 클수록 크다. 지붕 물매가 크다는 것은 경사가 크다는 거죠. 물매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봤을 때 이제 경사가 심한 거하고 경사가 완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눈에 쌓이면 실제적으로 경사가 완만해지면 눈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설량이 20cm 정도 오면 흘러내려가도록 설계해 주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물매하고 적설하중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설하중 개념하고 물매는 보통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매 크면 적설하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둘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그 다음에 3번, 풍화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커진 거죠. 그래서 풍화중과 우리가 벽면적은 비례 관계죠. 그래서 풍화중하고 벽면적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풍화중 개념하고 이 벽면적은 비례 관계죠.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서 반영구적으로 하중에 포함된다. 이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죠. 고정하중은 바로 이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고,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이고요. 사용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이고, 그래서 건축물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은 일반적으로 하라중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물의 자중이고, 건축물 사용으로 생기는 것은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하라중은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으면 아니죠. 하라중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 부착이 되어 있으면 고정 부착된 것은 우리가 고정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고정 부착이 되면 고정 하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고정 부착이 안 되면 하라중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하라중은 고정 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하라중은 고정 부착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 같은데 이제 고정 부착이 되면 고정 하중이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적설하중 개념 기억하시고요. 적설하중 2번하고 5번은 앞으로도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시험에. 그래서 1번에 81번에서 1번 문제에서 건드려야 될 1번 문제에서 꼭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될 거는 요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입니다. 요 내용은 좀 여러분이 정확히 공부를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 부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건축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우리가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1번에 보시면 자,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로서 큰 보, 작은 보가 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보는 수평 부재입니다. 그래서 보는 수평 부재로서 힘재죠. 힘 부재입니다. 힘 부재. 힘 모멘트를 받는 부재죠. 힘 모멘트를 받습니다. 힘 부재고. 그래서 이 보의 경우는 그래서 힘 모멘트가 생기는데 힘 모멘트는 자 주근이 부담을 해줍니다. 예, 주근이 부담을 해주고 힘 모멘트 부담을 해. 그리고 이제 이 전단력은 이제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면 너끈이 부담을 합니다. 전단력은 너끈이 부담하도록 설계하고 보는 큰 보와 작은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것은 큰 보, 작은 보는 보통 영어는 큰 보는 가다를 쓰고 작은 보는 빔을 쓰는데 그러면 보하고 보를 연결한 그 기둥과 기둥 연결한 큰 보고 작은 보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하고 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2번에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서 자, 장막벽, 자, 우리가 내력벽 등이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장막벽의 개념 2번에서 이제 이 장막벽. 자,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장막벽은 뼈대가 짜여져 있는 건물,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이 뼈대를 짜놓고 나중에 조적벽을 설치하면 이것이 장막벽입니다. 그리고 장막벽은 얘는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장막벽은 비내력벽입니다. 그리고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하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칭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기둥은 높이가 단면 지수의 3배 이상인 지수로서 수직 부재의 자 개념은 그건 맞는데 압축 부재죠.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 됩니다. 그런데 인장력에 저항한다 해서 이 문장은 틀렸죠. 얘는 자 압축력이죠. 기둥은 인장력에 저항, 인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면 건물이 위에서 누가 잡아 당겨야 됩니다. 큰 거인이 와가지고 잡아 당겨야지. 인장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했던 말인데 시험에서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봐둘 거는 82번 지문에서는 자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1번 앞으로 힘 모멘트는 주근이 부담하고 전단력은 너끈이 부담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의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다는 부재로서 기초판과 이제 지정을 포함하죠.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 방향 비했다 1방향 슬래브, 2방향 슬래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장비를 따져서 다루는데 단변과 장변의 비로 이렇게 따집니다. 변장비. 그러면 단변 길이에 대해서 이 단변 길이에 대해서 이 장변, 긴변, 이 장변의 길이비를 따진 걸 보통 람다라게 변장비 람다를 쓰는데 자, 이 변장비로 우리가 변장비 람다로 하는데 보통 이 단변의 장변의 이 비가 단변을 분모에 두고 장변을 분자에 두는 겁니다. 이 비를 따진 거예요. 변장비. 그래서 이 비가 2보다 크면 장변이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2방향 슬래브가 아닌 1방향 원웨이브 슬래브 한쪽으로 힘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짧은데 이게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3m인데 이쪽으로 9m다. 그러면 2보다 크죠. 이런 것을
일방향, 원웨이브, 한 방향으로 하중 힘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만 단변 쪽으로 힘이 전달된다. 그래서 일방향 원웨이브 슬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방향 슬랩은 그럼 변장배 2보다 작은 것들 있죠. 같거나 작은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가 지금 현재 5m였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7m 돼 있고요. 슬래브가. 그럼 변장비 짧은 변에 대해서 하면 2보다 작죠? 예, 이하가 됩니다. 이것을 이방향 슬래브, 투웨이브 슬래브라고 하고, 그러면 이방향 슬래브는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넣고요. 자, 단변 방향으로 우리가 주근을 배치합니다. 주응력을 받는 주근 배치하고, 장변적으로 배력근을 갖다 배치합니다. 장변 방향으로 우리가 배력근을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력근, 힘을 힘을 분배해 주는 철근이라 해서 배력근이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기존 건축물에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 그래서 기존 건물의 기초나 이런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을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계량 중에 하나로서 언더피닝에 대해서 묻는 공법이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 기존 기초나 이런 지반 이런 것을 보강하는 공법을 우리가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알아둘 건 2번의 탑다운 공법. 자, 탑다운 공법은 자입니다. 지하는 지하대로 구축해 나가며 지상은 지상대로 건물을 구축하는 것을 탑다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언급돼서 낼 만한 건 없습니다. 언더피닝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지반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방법에서 자, 먼저 1번에 짚어보기. 인력으로 직접 짚어보는 게 우리가 짚어보기죠. 예, 이제 꽂아보는 겁니다. 쇠막대 같은 꽂아보는 게, 자, 짚어보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우리가, 근데 이제 지반조사 방법 중에 조금 무식한 방법이죠. 짚어보는데, 무한정 깊이 짚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얕은 데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2번의 베인 테스트는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우리가 그 집안의 이제 점착력을 판별하는데, 요건 회전력 가지고 합니다. 근데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인데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베인 테스트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모든 집안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점토 집안 중에서도 연약 집안에 점토 집안에 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베인 테스트 하면 이거는 연약 집안, 연약 점토 집안 진흙입니다. 여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평판 제하 시험은 시험출 타격해수 N값을 측정해서 집안을 조사. N값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간입 시험이 N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평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은 이 평판 제하 시험은 직접 진입력 시험이죠. 그래서 3번 개념이 자, 이 평판 제하 시험. 평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은 자, 보통 얘는 직접 진입력 시험이죠. 예. 자, 직접 진입력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직접 진입력 시험입니다. 평판에다가 제하판에다 하중을 가해서 직접 시험이 직접 진입력 시험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N값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N값 M치로 구하는 것은 N값 N치는 바로 제가 표준 간입 시험이었습니다. 표준 간입 시험 개념이었고 그래서 3번 개념이 그래서 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지하 탐사는
암반의 위치나 이런 것을 계략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물리적 지하 탐사죠. 뭐 전기 저항식이나 뭐 탄성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링은 지중을 천공,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 뚫는 걸 천공이라 하죠. 통해 토사를 제체 집안의 뭐 깊이에 따른 지층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보링이죠. 보링은 저런 거 있죠. 수세식 보링이나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 오거식 보링 이런 보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석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석재는 1번에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가 큽니다. 보통 밀도가 크면 압축 강도는 큽니다. 그런데 밀도가 크면 압축 강도는 큰데 내화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밀도가 크면 압축 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내화성 개념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강함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하면 주로 외장용으로 하강함은 산에 강합니다. 근데 이 대리석 개념, 그래서 대리석 가지고 시험에 돌 구조에서 4문제 나오는 중에 계속 대리석 가지고 답을 맞추고 있죠. 예. 대리석은 산에 약하죠. 그래서 이 산에 약합니다.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은 산으로 청소하면 안 됩니다. 묽은 염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공사했을 때 항상 마른 걸레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은 외장용으로 부적합합니다. 하강하면 다 좋아요. 내화성 떨어지는 것, 내화도가 좀 떨어지는 거 빼놓고는 하강하면 보통 거의 대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은 이 산에 약하고 하열에 약하고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대리석의 경우는. 그래서 그 개념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외벽의 습식공법. 습식공법이라는 건 쉽게 이겁니다. 시멘트를 이용하죠. 모르타르를 이용하는 것이 습식공법이라 보시면 된다. 그러면 모르타르 이용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철물만 이용하면 그것은 건식공법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봐두죠. 근데 이 습식공법은 석재와 구주체의 모르타르를 일체시키는 공법으로서 그래서 이 습식공법을 쓰게 되면 모르타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동해를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백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습식공법은. 그리고 시공 속도는 건식에 비해서 좀 느리겠죠. 예, 그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석재 선부착 PC공법은 콘크리트 공사와 그래서 또는 병행 시공을 통한 공기 단축이 가능한 공법이 이 선부착 공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외벽 건식 공법은 연결 철물 등을 사용하므로 동절기 공사 가능하죠. 습식공 동절 공사 어려운 반면에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건식 공법이 보통 좀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겨울철에 동해나 또는 백화 우려도 없는 것이 건식 공법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건식 공법은 이제 긴결 철물을 사용하는데 이때 철물은 하부 철물하고 이제 상부 철물과 하부 철물이 있을 때 하부 철물이 지징용이고 상부용이 고정용 형태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5번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는 저런 개념을 앞으로 언급하겠다는 거죠. 예, 습식공법하고 건식공법을 앞으로 언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16회 때는데 17회 바로 내는 건 없고요. 앞으로 습식공법하고 건식공법을 아마 비교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리석 열심히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조적벽체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멘트 벽돌은 이 석회 성분이 물에 녹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쌓기 직전에 물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쌓기 전에 물을 죽이면 우리가 사람이 손에만 시멘트가 성분이 안 좋으면 피부 다 까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쌓기 직전에는 물죽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돌벽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균등히 쌓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통줄눈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가 하면 막힌 줄눈으로 공사한다는 거죠. 6번의 그 3번 지문은 의미하는 것이 통줄눈을 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막힌 줄눈이죠. 막힌 줄눈으로 시공한다는 거죠. 막힌 줄눈. 이 막힌 줄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중을 갖다가 응력을 분산하기 위해서죠. 응력. 하중을 분산입니다. 하중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통줄눈이 하중이 집중이 되고, 그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하고 바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백화 현상을 방지해서 줄눈 모르트에 방수제를 넣는 것이죠. 이 백화 현상, 백화 현상이란 것은 빗물이 침투해서 이 수산화석회로 이 벽 표면에 유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서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이때 물이 생깁니다. 그 물이 증발되면서 그 탄산칼슘이 흰 가루로 남는 것이 백화 현상이죠. 그래서 모르트에 방수제를 넣어주면 그 빗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벽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방서 그 규정에서 지문 한 줄 따가냈죠. 그러면 시방서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저런 부분을 좀 정확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청단 들여쌓기 부분 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나중에 쌓기해서 트위스 쌓는 것은 청단 들여쌓기 했었죠. 그리고 직각원 벽면을 쌓을 때 원칙은 청단 들여쌓기를 하고, 예외적으로 혀걸름 들여쌓기나 연결 보강철물 써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고력볼트 접합은 볼트의 임장력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접합 방법이다 해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고력볼트 접합은 우리가 마찰 접합이라 했죠. 고력볼트 접합. 고력볼트 접합은 유일하게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마찰 접합입니다. 마찰 접합. 그래서 얘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얘는 마찰력으로만. 여기서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접합이죠. 전달하는 것이 고력볼트 접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고력볼트 접합은 마찰력으로 마찰장으로 힘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 고력볼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얘는 고력볼트에는 저것이 생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력볼트에 전단응력이나 그 다음에 판재에 지압응력이 발생을 안 한다 했습니다. 지압응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마찰력으로만 전달해 마찰 접합이기 때문에 마찰면 상태가 미끄럼 계수가 0.45 이상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붉은 녹이 쓴 상태나 아니면 블라스트 처리하면 보통 붉은 녹하고 블라스트가 마찰 계수가 0.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스티퍼는 판보에서 외부의 자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스티퍼너가 2번 나왔고 제대로 한 번 나왔네요. 이제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항상 틀리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그 스티프너는 혹시 찾는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번에 트러스는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 단위로 구성한 구조 형식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보통 트러스는 일반적으로 해서 저거죠. 축 방향으로 보통 힘을 전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베이스 플레이트 주각과 관련된 요소죠. 그래서 기둥으로부터 전달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게 베이스 플레이트로서, 자, 철골 구조의 주각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주각 부분과 관련된 용어가 베이스 플레이트 있고, 그 다음에 앵커 볼트, 이 옆에 날개판 윙 플레이트 있고, 클립 앵글, 사이드 앵글, 이런 것들이 바로 주각과 관련된 요소였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는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낸 게 보통 바닥판 슬래브의 거푸집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러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각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바닥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커브 플레이트는 판복, 플레이트 그 뒤에서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커브 플레이트일 거예요. 커브 플레이트는 판보에서 힘 모멘트 보강이었고요.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좀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가세 플레이트는 저걸 가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지붕틀 트러스에 보통 접합부를 보강하게 되어주는 철판을 보통 가세 플레이트고 보통 지붕틀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자, 용적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크레이트는 아크 용적할 때 비드의 급을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죠. 그래서 보통, 자, 이 용적 길이 끝부분에 오목하게 패인 것이 보통 크레이트입니다.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하는데, 크레이트를 갖다가 방작해서, 자, 8번에 1번 크레이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주는 게 엔드탭이죠. 엔드탭이 됩니다. 보조제죠. 엔드탭. 엔드탭을 보조제를 씁니다. 자, 공기구멍 블로홀이죠. 용융금속이 응고될 때 방출가스가 나와 생기는 결함이죠. 공기구멍 블로홀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죠. 겹쳐지는 결함이 오버랩. 그 다음에 언더컷은 모재가, 자, 녹아 용착금속이 채우니까 이제 홈으로 남는 결함인데, 특히 언더컷은 가장자리 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슬래그 함입은 기공에서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 용접부의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은 피트고요. 피트 개념이고, 슬래그 함입은 거기 해설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작은 구멍은 피트가 됩니다. 피트.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공사기간 상대적으로 짧죠?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공사기간이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을 때는 보통 이 철골 구조를 많이 짓죠. 그리고 내화 성능이 비교적 낮아서 내화 피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화하는데 보통 900도씨 이상 하재가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내화 피복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면서 철근공에 비해서 인성은 우리가 우수하죠. 인성적인 측면은. 그리고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공사 시 기후의 영향을 크게, 자, 철근 콘크리트는 습식 공법이고, 근데, 습식 구조죠. 근데 철골 구조는 건식 구조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겨울철 같을 때 이럴 때 공사를 못 하죠. 그런데, 이 철골 구조는 겨울철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죠.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될 우려가 높죠. 그래서 이 자굴이 발생하죠.
자굴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죠. 자굴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외부의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티픈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티픈을 쓰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 강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1번에 물 시멘트 비하고 우리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정리해 드렸죠. 물 시멘트 비하고 콘크리트 강도 개념은 둘이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에 놓이시는 거 강도하고 내구성이었죠. 내구성.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물심이 클수록 레이턴스가 많이 생기죠. 레이턴스 이물질이죠. 그러면 블리딩 현상이 생기니까 블리딩 현상이 생기면 자 그래서 이 물시멘트 비하고는 나머지는 다 비례 관계로 보면 되죠. 얘들 둘이는 반비례고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는 비례 관계. 기타는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블리딩이든 재료 분리든 균열이든 시공연도든 모르는 비례. 반비례는 강도하고 내구성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클수록 증가한다. 맞죠? 비례관계. 그 다음에 이제 3번, 운반 타설 시에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자, 물을 첨가하게 되면, 자, 물이 많아지면 나중에 재료 분리도 생길 수 있고,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가수하면 안 됩니다. 물을 첨가하는 걸 보통 가수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작업이 용이하다. 물의 양이 많으면, 자, 일반적으로, 자, 작업은 용이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블리딩도 작아지는 거죠? 블리딩은 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 시멘트 비하고 블리딩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보통, 그 측면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블리딩하고 물의 양은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입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비빔 시간이 너무 길면 워커빌리티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비빔 시간을 갖다가 자, 우리가 해야지만, 워커빌리티, 바로 시공연도죠.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해야지, 워커빌리티는, 자, 우리가, 좋아집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정착에 대해서 됐네요. 작은 보의 정착은 큰 보에 정착을 해주면 됩니다.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사각형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 한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이니까 바로 띠기둥이죠. 91번의 2번 지문은 자, 이 사각형 기둥이죠. 사각형 기둥. 보통 띠기둥이라고 합니다. 띠기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기둥은 정사각형 정방형 기둥도 있고 정방형 기둥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것을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장방형 기둥. 그래서 이 사각형 기둥은 최소 주근 개수는 4개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원형이나 다각형 기둥의 경우는 최소 개수가 6개가 되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스페이스는 자,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급부지 부속 철물이었죠. 스페이스. 세퍼레이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세퍼레이트 개념은 바로 급부지가 급부집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퍼레이트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경관이 연속된 보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상부근은
담부에서 있는다 해서 이 철근 이음을 가지고 4번 지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 이겁니다. 보통 보의 경우는 자 이거죠. 힘 모멘트가 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힘 모멘트 개념이 이렇게 생깁니다. 힘 모멘트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힘 모멘트 개념이.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4분의 1 지점을 잡아가지고 자 센터 중앙부 양쪽을 우리가 담부라고 하죠. 요걸 이제 요쪽을 담부, 양담부. 자, 그래서 이 힘 모멘트가 작용되는 부분에서는 철근 이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중앙부에서는 하부에서 이어서는 안 되고 담부에서는 상부근을 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5번에 보면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해서 균열을 지할 목적에서 이제 하중 분산. 그래서 요거는 5번 개념은 슬래브에서 5번 개념은 이방향 슬래브에서 쓰는 겁니다. 이방향 슬래브 개념에서 자 우리가 단변 방향으로 보내주는 철근을 보통 주근이라고 하고 장변 방향으로 보내주는 철근을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칭합니다. 배력근. 이때 배력근은 자 하중 분산 개념도 있지만 균열 제어 목적도 있겠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콘크리트 크리퍼 바로 소성 변형이 나왔죠. 뭐 이건 앞으로 조금 있어야지 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크리프 현상은 콘크리트 건물에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제하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물시멘트 크면 크리프는 증가되죠. 그리고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나서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제하를 하면 괜찮아요.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제하를 하면 크리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크리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온도, 습도는 반대로 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크리프를 방작에서 넣어주는 철근이 바로 온도 철근이죠. 말을 잘못해. 크리프 압축 철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압축 철근이 바로 이 크리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중에 압축 철근이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만 기억하면 돼. 크리프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철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합판 등의 양면에 덮은 것이, 자, 우리가 플러시문이죠. 교차 관문이 자 플러시문입니다. 드디어 플러시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플러시문은 다른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플러시문은 앞으로 이제 시험에 또 언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비틀린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바로 플러시문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이제, 거기, 이제, 무태문하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무태문은 태가 없는 문이죠. 상하에 태가 없고요. 좌우에 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통 무태문이라고 합니다. 무태문. 그래서 보통 무태문은, 보통 아파트는 주동 출입구에 보통 강화 유리문 형태로 쓰는 것이 무태문이 되겠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홀딩 도어 개념이 있죠. 홀딩 도어는 보통 저런 부분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도어는, 우리가 현관 같은데,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에 보시면, 저기 중간에 있죠.
홀딩도어를 쓰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제 현관 딱 들어와서 거실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뭐 자바라 형식으로 딱 쳤다가 다시 나눴다는 거죠. 그것이 홀딩도어의 개념입니다. 홀딩도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을 구역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루브 나오는데, 루브는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도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루브는. 루브 개념은 보통 이걸 루브라 합니다. 햇볕 조절용.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루브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루브를 갖다가 실내에 설치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블라인드, 베니션 블라인드로 하고,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건물의 외부 부분이나 이런 데 설치한 것이 루브입니다. 구조적 개념이. 그래서 일산의 일조 조절해 주는 것이 자 루브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름문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도난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난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 루브 저거죠. 예. 바로 주름문이죠. 주름문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히게 돼 있죠. 차고나 승강기도 사용되고 도난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방범용 같은 아파트 1층 같은데 외부에 이제 이런 설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년은 이제 루브하고 이제 일반적인 저 개념을 냈습니다. 문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 그 1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지붕 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러면 1번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94번 문제는 보면 지붕 면적 개념, 지붕 크기. 지붕 면적하고 물매는 얘하고 얘는 우리가 비례관계라 했어요.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라고 했습니다. 비례관계.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붕 재료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커요. 그래서 지붕 재료 크기하고 그 다음에 물매는 둘이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그리고 3번 강우량과 적설이 많은 지방 물매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같은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 하죠. 그래서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한 것이 바로 그 4번 질문이죠. 여기 10cm이고 10cm. 이 경사도 45도 경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물매라고 했습니다. 대물매는 45도 이상 경사를 대물매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매는 직각삼각형의 수평과 10cm의 수직 높이의 비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물매 개념. 그래서 대물매하고 대물매 중에는 경사가 심한 것이 대물매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물매가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 수업시간에 기물매 해드렸습니다. 기물매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방수공사, 15번의 방수공사적인 측면을 보면 방수공사. 1번에 보행용 시트 방수는 상부 보호층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벤토나이트 방수는 일반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되는데, 이 벤토나이트는 이 재료의 흡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기를 빨아들여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얘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바닷물에는 안 돼요. 해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닷가에는 절대로 금합니다. 벤토나이트 방수는 해안가 염분이 있는 데는 바닷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사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 작업 시 악취가 생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방수, 그래서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에도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해서 틀렸죠. 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체가 균열감 방수층도 따라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도막 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서 방수막을 만드는 게 도막 방수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전에 이제 방수공사의 종합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그래서 이 방수공사가 앞전에는 저 시방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앞전 경우는 16회 때는 안 냈고 15회 때는 이제 시방서 개념의 시트 방수 개념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왔습니다. 자, 흡음 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 성능도 우수하다. 자, 보통 흡음하고 차음은 서로 반비례해요.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반비례해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얘가 좋아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좋아지면 얘가 좋아지면, 반대로입니다. 얘가 떨어지면 얘가 좋아지고, 얘가 떨어지면 서로 반대 개념이네. 흡음과 차음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멸성을 우리가 높이면 차음 성능이 향상된다 해서 맞죠? 그 다음에 공기 전송음이나 고체 전송음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 위한 공사고, 그 다음에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된 재료는 면밀도가 클수록, 그래서 보통 차음 재료는 이겁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밀실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음 성능은 우수합니다. 밀실할수록. 밀실도가 좋을수록 차음 성능은 좋아집니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차음 성능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칸막이 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제로 벽면을 시공하면 내부 발생하는 대한 차단 성능도 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칸막이 설치할 때 그 윗부분은 보통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반자를 통해서 거의 소음이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에 보시면 미장공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미장공사 요 부분은 우리가 적을 대해서 다뤘네요. 시방서 부분을 다룬 부분입니다. 미장공사는 시방서 문제 17번에서 냈습니다. 그럼 1번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람 위에 발라붙여주는 작업이죠. 요철 심할 때. 그러면 이 고름질의 경우는 17번 문제에서 1번 고름질은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합니다. 요철이 심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초벌 바람 두께가 너무 두꺼울 때, 초벌 바람 두께가 이 두꺼운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도 합니다. 그리고 얼룩이 심할 때 우리가 해줍니다. 고름질 개념을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마감 두께는 손질 발음, 뭘 포함한 발음층 전체 발음 두께 아니죠. 손질 포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외를 합니다. 마감 두께에서.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 3번은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 먹이면 메탈라스나 와이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걸 보통
라스 먹임이라고 합니다. 라스 먹임. 그래서 쉽게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를 설치하고 나서 바탕에 모르타를 최초로 발라는 것을 보통 라스 사이에다가 넣었다 해서 라스가 먹었다 해서 라스 먹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 틈새나 이런 틈새 흠이 생겼을 때 안에다가 채워주는 거죠. 쉽게 균열이나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을 우리가 덧먹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덧먹임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문제. 자, 벽체 타일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타일 공사. 자, 이 타일 공사 문제는 타일 공사에서 보시면 자, 요 타일도 앞전에 시방서 부분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타일은. 그래서 1번 질문은 하절기 외장 타일에 붙일 경우는 하루 전에 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한번 언급했던 건데 다시 언급해서 맞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명시하면서 하절기 외장 타일일 경우입니다. 바탕면 물추김합니다. 그러면 내장 타일이나 하절기가 아닐 때는 바탕면에 물추김을 안 해도 됩니다. 외장 타일일 때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줄은 타일 붙인 후 바로 줄눈 파기 실시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붉은 벽돌 같은 이 벽돌을 쌓았을 때는 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타일은 보통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줄눈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경화 상태를 봐서 치장 줄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번 개념이 직후해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한다.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경화 상태를 봐서 우리가 치장 줄눈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걸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급될 거는 그래서 답이 됐던 2번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을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눈 파기하고 그 다음에 치장 줄눈 시기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19번 자, 건설공사 표준 품셈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멘트 벽돌의 할정률은 5%가 되겠죠. 5%. 시멘트 벽돌 할정률이 5%고 자, 3%짜리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이 3%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잔이 중량은 우리가 2,400kg, 2.4톤이죠.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이고요. 묵은 콘크리트가 2.3톤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는 2.5톤이 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수량 계산은 지정소수의 이하 1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린다 해놨는데, 보통 지정소수 이하일까요? 그래서 이제 끝수는 보통 반올림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겁니다. 그 부재에 따라서 우리가 반올림을 보통 4,4,5입이라 하고 보통 4,4,6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위해서 쓸 때는 4,4,6입을 쓰는데 반올림을 보통 4,4,5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정수 단위로 구할 때 벽돌량이나 정수 단위로 구할 때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걸 절상이라 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걸 절하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콘크리트 체질 계산 시 콘크리트 내 배건은 철근 최적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을 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량 산출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것은 공제 여부는 꼭 이번 시험에 제가 해두라고 했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의 말뚝머리나 볼트 구멍이나 리벳 구멍이나 이음줄눈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것이고 흔치보 이런 것도 공제하지 않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재료 및 자재 단가의 운반비가 포함되지 있지 않을 경우는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맞죠? 그래서 19번은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20번에 옥상평 슬래브 가로 18m, 세로 10m, 8층 상겹 아스팔트 방수 시 방수 면적 단 4면의 수직 파라펫의 방수 높이는 30cm로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온 문제, 뭐 약간 수치만 다를 뿐이고, 거의 똑같은 문제죠. 낸 건데, 자, 이거는, 자, 현재 요겁니다. 슬래브 크기가 가로 18m, 예, 세로 10m에다가, 여기에다가, 난간의 방수층 파랗게 높이가 30cm가, 난간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난간 4개 있고, 여기 바닥.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딱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상 슬래브는 옥상 슬래브 구하고요. 옥상 슬래브는, 그러면, 18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럼 18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난간벽 구하면 되겠죠? 난간벽은, 자, 이 길이에다가, 자, 이 길이에게 총 길이 4가지고, 거기에 높이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8m 플러스 10m가 2개 있죠? 맞죠? 하나, 둘, 셋.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를 갖다가 구해서 2배 하면, 자, 나와 28m에다가, 자, 그러니까 56m 되겠네. 그래서 길이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난간벽의 길이가, 총 길이가, 자, 56m잖아요. 게다가 곱하기 높이, 방수 높이 0.3m, 30cm 한다 해서 0.3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겠죠. 자, 3, 6, 28 이러려고 3을.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2가지를 합치면 되겠죠. 합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죠. 그러면, 180에다가, 자, 요거 16.8도 하니까 196.8제곱미터. 여기, 자, 정답이 되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지 마세요. 풀어는 드렸는데, 올해는 풀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거는 한번 나온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고, 21번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